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룡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부룡님 같은 경우는 투미TV에 정말 자주 출연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부동산 투자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투자자 부룡 시정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룡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경험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 영상들을 많이들 올리십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전 장을 복귀해 보았었을 때 앞으로 다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모셔보았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직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반등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하락장이 시작됐다, 뭐 하락장, 폭락장이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유례 없는 특이한 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반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뭐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상승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락장이 오면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특이하게 금리의 인상 또는 금리의 급등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무언가 변화된 그것 때문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공포에 빠진 장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여지는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유사 하락장에 가깝고 오히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 가격대를 뭐 호가는 다시 회복한다든가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이미 다시 회복한 지역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이거는 꼭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거 반등 아니다, 회복 아니고 대리기 바운스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하반기에 더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룡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데드캣 바운스 얘기는 제가 더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09년 사례였었는데 2009년 같은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집값이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격히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를 했었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규제를 완화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덤벼들었었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이제 대출 규제와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빠져있던 상황에 뒤통수를 더 크게 얻어맞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주식용으로 데드캣 바운스처럼 반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 그거를 제가 얘기를 저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데드캣 바운스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상황이 2009년에 있었다. 그때 정부의 기조는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대출을 묶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정부의 규제가 다시 규제 강화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외부 변수, 대외 변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상황이 뭐 좋다 나쁘다 자꾸 말하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어쩌다 등등 말이 있다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더 심각하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 쪽이거나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투자자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 거지 그 데드캣 바운스냐 하락이냐 등등에 대한 것들은 글쎄요 투자자의 자세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불용님 출연하시기 전에 빠숑님도 오랜만에 오셨다 가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빠숑님도 해주셨었던 말씀 중 하나가 하반기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너무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아라. 10년 동안 놓고 봤었을 때 올라갈 만한 입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모두 다 올라가고 모두 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에 더 신경을 써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시장 보기보다는 투자 대상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 장을 한번 복귀해 보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때 뭐 사실 그때는 떨어지는 칼날 아무도 안 잡는다 다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올라갈 때는 어떤 상품이 먼저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회복하는 상품들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무엇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분양권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다 필요 없고 분양권이래 라고 하는 딱 그것만 기억하실 거고 재개발이래 라고 하면 딱 재개발만 기억하시고 다른 거 다시 머릿속에서 지우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 편차도 분명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냥 분양권이다 라고 하면 막 지방에 있는 분양권 다 올라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의 근간은 수요와 공급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수요와 공급을 그건 나도 알아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몰라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공급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봐요. 근데 바로 직전에 지금 상승장이었잖아요. 상승장 때는 수요도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뭐 수요가 어떤 이유든지 없어져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졌다. 그때부터는 다시 반대로 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경제 주체들인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상승부터 출발을 해요.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을 몇 년에 걸쳐서 겪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민하게 만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차라리 집을 사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런 또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정책 같은 게 변화가 나타나서 집 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약, 그 다음에 분양권으로 출발하고 이게 비싸지면 그 다음에는 신축에 있는 아파트 A급부터 B급까지 재건축과 재개발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입주권으로. 입주권이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글쎄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 20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 100분을 설문조사한 게 결과가 나왔는데 네. 당장 2023년도 하반기 뭐 사실 3분기부터 바로 사라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었고 투자 유력 상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청약, 분양 같은 말이죠. 신축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구축 아파트 사라, 뭐 빌라 사라, 오피스텔 사라, 지식산 센터 사라 이런 얘기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청약 얘기해 주시고 재개재건축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외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불용님은 오피스텔 얘기 안 해줄까? 왜 빌라 얘기 안 해줄까? 라고 기다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시장은 언제 올까요? 아파트 사실래요? 오피스텔 사실래요? 아파트 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항상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돈이 있어서 오피스텔 사시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사시는 겁니까? 하면 아마 돈 있으면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부터 사실 거예요. 문제는 그분들이 오피스텔을 사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오피스텔이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은 그렇게 원에 맞지 않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체재를 찾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청약 시장과 분양권 시장에서 대체재 시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속성이 같은 상품이에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될 것들까지 올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아닌 것들 중에서
유사한 것들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냐 빌라냐, 그 중에서 어느 게 아파트에 가장 유사해요. 오피스텔이 그러면 아파트에 그렇죠. 예, 뭐 아파텔도 있고 네, 뭐 아파텔처럼. 재개발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네. 오피스텔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아파텔이 움직임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아파텔 상승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아파텔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 하셨겠지만, 아파텔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 아파텔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올랐죠. 그 다음에 또다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대체재 상품을 찾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뭐 빌라라든지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특히 이번 장 같은 경우는 빌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생수, 이런 것들을 노리시게 된 건데, 다시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부터 출발할까요? 다른 것부터 출발할까요? 당연히 아파트 먼저 네, 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일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기적인 상승 또는 급등하는 모습들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모습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세 가격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이 반짝 투자 상품으로 유행하기도 하죠. 이런 정도가 큰 흐름인 것 같고, 대체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직전에 보셨던 급등장의 모습은 조금 한참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액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빌라, 오피스텔,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비주거 상품들까지도 이제 가지는 흐름이다 보니 거꾸로 되짚어 보면 당연히 아파트 먼저 다 뛰고, 그러고서 또 찾을 게 없을 때 이제 지산, 오피스텔, 빌라, 생숙 시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러면 뭐야, 내 차를 올리면 먼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물건이 최고로 이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흔히 말하는 대체재다, 예를 들어 하급지다, 흔히 말하는 삼류품이다, 이런 물건들이라면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입절 혹은 손절을 해야 된다. 말은 쉬운데 결심을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조언을 좀 주시나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내 자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손해보면서 팔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을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는요, 머릿속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느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손절을 할 수가 없다. 왜? 나에게는 손절은 손해니까. 근데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고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분야와 물건들은 항상 달라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게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장이 원하는 물건으로 갈아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100% 이익이다. 냉정하게 빨리 팔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시장의 분위기를 탄 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 아닐까요? 그러면 앞서 이제 상품 얘기들 좀 해주셨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 혹은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들. 사실 똑같은 아파트라 해도 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당장 신축, 구축이 다를 수도 있고 역세권, 비역세권이었는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제 인서울 하고 싶고 여기서도 인서울에서도 또 중심지 가고 싶고 하지만 내 집은 아직 안 팔려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 이분들도 조금 비슷하지만 결단을 잘 못 내리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도 많지 않나요? 되게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좀 뼈를 때려드리죠. 아, 그래요? 네,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힘들어져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욕심이 과대한 부분이거든요. 주적재 내에서도 A급과 B급과 C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급과 B급과 C급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A급이 먼저 오를까요? C급이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A급 먼저 오르죠. 당연히 A급이 오르는 상황이고, A급이 비싸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B급 또는 C급을 샀을 거예요. 심지어는 C급도 안 되니까 D급까지 갔겠죠. C급하고 D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체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또는 빌라를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지역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아마 신문지상 언론에서 듣고 계실 텐데,
B급이 움직이던가요? A급이 움직이던가요? 항상 나오는 데는 강남부터 네, 나오죠. 강남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A급이 움직이게 되면 B급이 움직이고 또 그러다가 또 A급, B급끼리 서로 움직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 결과론적으로 C급이나 D급으로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력제 중에서도 A급, B급, C급이냐 그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 물건에 사랑에 빠지면 D급 들고 A급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등급으로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입지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D급을 들고 있는데 A급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냉정하게 이게 A급인지 D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 입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제일 좋냐, 중랑구가 좋냐 라고 하면은 강남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입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거를 안 봐요. 가격으로 판단하는 저평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아무리가 좋아도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원래 10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30억이 됐어요. 근데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한 7억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30억짜리는 못 사요. 돈이 될 만한 곳 중에서 가격이 싸고 남들이 말하는 입지, 우리가 강남하고 비교해서 중랑구지 서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랑구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예전 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냐 정도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 나는 그렇다고 내가 영끌에서 강남 들어가다가 시장 잠깐 삐끗하면 무너지니까 중랑구에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게 되면 서울 시민이 1,000만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전 국민의 5천만인데 4천만이 내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강남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좋은 입지를 갖다가 D급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일단 입지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을 올려놨느냐를 보면서 저평가를 따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사실 제가 다음으로 물어보려 했었던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긴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투자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좀 늦었어요. 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이 완전 바닥이었고 1월부터 3월까지 금매물도 어마어마하게 거래되면서 가격들이 다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막 언론 보면 집값 뭐 어려운 것 같고 뭐 미분양 넘치는 것 같고 해서 큰맘 먹고 부동산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들만 있는 거죠. 강남 좋은 거 다 알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못 사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는 지역들을 지금도 찾아보면 있긴 한데 그런 지역들을 지금 노려봐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지역 찾는 팁 같은 것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가장 보기 쉬운 방법이 일단 가격일 것 같아요.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대비해서 7억이라고 하는 건 싼 가격이잖아요. 3억 대비 7억은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 7억, 3억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비싸다는 알겠는데 갑자기 10억짜리가 갑자기 20억이 됐는데 7억짜리가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3억짜리는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흐름은 어차피 B급지로 올라가는 상황. 결국 그 흐름 속에서 먼저 들어가서 잡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A급을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가장 급한 사람들의 매물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 이미 올라서. 네, 작년 12월을 바닥으로 찍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걸 한 다음에 저한테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올라갔던 강남 포인트를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놈들은 없어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아예 안 보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B급, C급을 가기 위해서는 A급과 B급과 C급의 가격을 좀 비교하면서 그 가격의 그 차이 수요가 몰려오면서 가격을 벌려놓은 차이를 이용해서 가장 적게 오른 쪽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찾아서 들어가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튜브 내에서는 딱 이 가격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A급지는 바닥 찍고 올라갔으니 아직 B급, C급 중에서
덜 올라간 데들을 찾아보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흐름들 한번 잘 확인해 봐라 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남 뉴타운 관련된 얘기 나오죠. 그럼 한남 뉴타운 얘기 나오게 되면 연락이 뛰어가요.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움직이는데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산 거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공부도 안 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성수자양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성수자양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은 공부도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날강도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성수나 자양 쪽에서 한번 쭉 보고 거기도 좀 비싸면 그 다음 쪽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한남 뉴타운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저도 지금 성수 전략 정비구역 볼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하는데, 수미 TV를 전부터 시청했었다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공부를 안 해놓고서 그냥 떠먹여 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성수 가야 된대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성수예요, 그분은. 그렇구나. 여기서 또 포인트는 성수라고 얘기해주면 또 성수밖에 안 꽂히고, 그러니까 성수다면 또 어딜까를 또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면서 계속 동네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능력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 중에 누군가가 성수라고 얘기하거나 저희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목동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게 하나가 꽂혀서 그게 10년 가요. 하락장들이 좀 왔었잖아요. 유사 하락장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지만 가격이 많이 조정됐었는데 내가 드디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현장 가보면 조금 한 템포 늦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도 살까 말까, 이 가격에 내가 잡으면 또 괜히 또 상투 잡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일단 실거주자와 투자자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거주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사하락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실거주자분들이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꽂혔을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떤가요? 100% 전고점을 찍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회복이 됐잖아요. 이 회복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장은 자꾸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요자들은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는 주택 또는 처음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뭘 사려면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고민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현재 수준보다 싸게 산다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쓸데없이 나는 여기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는 계속 오니까. 근데 다주택자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많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 많은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된 이유가 뻔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수익을 극대화한다, 여러 개를 가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했고, 다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계속 다주택자를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주택자분들, 뭐 두 채까지 그렇다 쳐도 세 채 이상 된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여전히 내 팔목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아서 만드시는 그 어떤 촉이 빠른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난 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 중에서 부동산의 사이클을 알게 되면 몰빵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주택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보시면서 투자를 조금 좀 자연스럽게 좀 속도를 늦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주택 전략을 가는 것보다는 몰빵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다주택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세후 수익률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별로 세금 세팅들 항상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노원구에 10채 사서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라고 해도 세금 막 찻대고 포대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 한 채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보니까, 분산돼 있었던 분들은 차라리 잘 수습해가지고 몰빵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걸 너무 곡해하시면 안 되지만. 실제로 지금 은근히 뭐가 바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다가 다시 시장에 참여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참여자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를 어느 순간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투자해놓고 한 10년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타이밍 딱 맞춰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수익 극대화시키는 게 맞겠냐라고 하면 또 짧은 기간에 수익 극대화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잡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다. 아직까지는 모든 그런 규제 완화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점에 타이밍 맞춰서 몰빵 투자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워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할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가 뭐 서울은 그렇다 쳐도 약간 좀 외곽으로 나가면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진 곳들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거는 이 재개발을 모르고서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장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서울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의 마곡지구를 끝으로 더 이상 없잖아요, 땅이. 결국에는 부시고 짓고 하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지는데 이번 상승장 초반부에 여러분이 자주 잘 알고 계신 마레프 같은 경우들을 보면서 또는 경희공자이 같은 걸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재개발이 분위기를 타고 상승장이 시작될 때 엄청나게 또 그리고 그 지역이 바뀔 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시장의 미래 먹거리니까 오히려 지금 재개발 시장이 여러 가지 부침으로 인해서 흔들흔들 거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게 되면은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재개발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미리미리 좀 모르신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좀 알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게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투미TV 나온다고 준비하신 멘트 아니에요? 아니, 저도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불을 많이 잃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쉬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재개발 재건축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보다 더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미TV뿐만 아니라 부룡님이 계신 부지런TV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부룡 신영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